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터키의 치욕. 2. 더티 플롯이 노출됩니다. 3. 한국의 국방기술이 세계를 지배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시제 2호기의 비행까지 성공시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사업. 20년간의 시행착오로 상당히 수준 높은 성능을 확보한 덕에 사업을 끝마치고 나면 세계 각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강력한 복병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저 멀리 지중해에서 튀르키예가 TFX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 새로운 전투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개발 전후의 과정에서 닮은 부분도 많고 목표하는 성능도 비슷해 가격이 싸다면 정말로 KF-21한테는 버거운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 시제기가 실제로 조립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개된 모습을 잘 뜯어보니 무언가 어설픈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의 TFX 사업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을 선보인 후로 현대 공중전의 주인공은 순식간에 5세대 전투기로 뒤바뀌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스텔스는 그 이전 세대 전투기들이 쌓아 올린 전투교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일대파란을 몰고 왔죠.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5세대 전투기의 확보에 나섰지만 미국의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서방에서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이 만든 F-22와 F-35밖에 없고 공산권에서도 중국의 J-20과 러시아의 Su-57밖에는 5세대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그나마도 J-20은 출시 전부터 꾸준히 그 성능을 의심받고 있고 Su-57은 아예 제 성능이 아니라는 것을 다 들켜버린 상태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F-35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공군력의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J-20이나 Su-57은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F-22는 수출은커녕 생산조차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35도 아무나 사올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가격과 유지비가 나가는 데다가 미국 측에서 외교적으로 관계가 애매한 국가한테는 팔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최소한의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산 기술로 5세대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국한테서 F-35를 사올 수 있었던 국가들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5세대기의 국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5세대기 개발에 도전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군용기를 개발해본 노하우부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뛰어든 곳은 스웨덴, 일본, 인도, 영국, EU, 한국 등 이름 좀 날리는 전투기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는 나라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과는 다르게 별다른 노하우나 기술력을 가지지 못했는데도 5세대기 개발에 뛰어든 곳이 있었으니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2010년부터 TFX라는 사업명으로 5세대급 성능을 목표로 하는 전투기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틀이 내놓은 개발 계획에 따르면 현재 예비 설계를 진행 중이고 내년에 상세 설계를 마치고 시제기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첫 비행 시의 성능은 4.5세대, 2030년 이후 실전 배치할 시의 성능은 5세대에 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단 16년 만에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기에는 상당히 무모한 목표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를 튀르키예가 이뤄낸다고 하면 2026년부터 배치되는 KF-21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KF-21의 경우 현재 4.5세대의 성능을 갖추고 있고 2029년부터 5세대 성능의 블럭 20을 양산하게 됩니다. 5세대가 되는 시점이 불과 1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는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KF-21과 TFX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꽤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업 성공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어느 나라도 한국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에 KF-21을 견제할 만한 기종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한테야 자랑스러운 소식이지만 이것이 전혀 반갑지 않을 나라도 있죠. 중국은 한국이 KF-21을 만들어 파는 게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잘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한데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생산 단가가 점점 떨어질 것이고 한국은 점점 더 쉽게 공군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TFX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합니다. TFX를 성공시켜서 KF-21의 발목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음침한 수를 씁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과 전투기를 합작한 적이 있는 파키스탄을 TFX 사업에 대신 합류시킨 것입니다. 올해 2월 공식적으로 TFX 사업에 승선한 파키스탄은 냉정하게 말해서 남의 나라 전투기 만드는 걸 도와줄 만한 수준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과 JF-17이라는 전투기를 합작한 적은 있지만 이 전투기의 개발에 파키스탄이 기여한 바는 거의 없습니다. JF-17이라는 기종 자체가 미그 21의 개량판이고 그마저도 개량 및 생산의 과정을 모두 중국에서 마치고 파키스탄은 그냥 사와서 굴리기만 하는 수준입니다. 즉, 파키스탄이 TFX 사업에 합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 노하우가 아니라 정치적인 가교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무기 합작을 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고 튀르키예가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는데도 파키스탄을 TFX 사업에 흔쾌히 받아준 것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국의 최신 기술을 받아오려는 심산이라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게 진행되어가는 TFX 사업.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튀르키예가 군용기 개발에 초짜라도 중국의 입김이 들어간다면 방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최근 튀르키예가 시제기 조립 영상까지 갑작스레 공개하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불과 작년만 해도 조그마한 부품 하나 만들어 놓고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호들갑을 떨던 나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세계가 튀르키예의 오버액션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파키스탄이 사업에 참여하자마자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느 정도 형상을 갖춘 시제기 원형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KF-21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서 추격해오면 한국은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역시 유례가 없다고 말해도 좋을 만한 엄청난 개발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영상을 자세히 뜯어보니 다행히도 이런 걱정은 비유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보통 시제기 조립의 단계가 되면 최소한 비행이 가능한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지만 튀르키예는 애초에 보통의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TFX는 말 그대로 깡통 그 자체였습니다. 겉모습은 전투기의 형상이었지만 외장 틈새로 보이는 내부에는 전선 한 가닥조차 없었습니다. 쌍발 엔진이 있어야 할 자리엔 거대한 구멍 2개가 있을 뿐이었고 콕핏도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능기형 스위치 1개도 심지어는 사출 좌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긴 또 민망했는지 캐노피는 덮어놓았죠. 이 정도로 허접한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니 사실상 높으신 분들이 시찰 나오니 뭔가 보여줄 게 필요해서 급조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의 쐐기를 박는 것이 영상 말미에서 양복을 입은 누군가가 기수에다 리벳을 박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아닌 문외한이 시제기라고는 하나 조립 과정에 손을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정치인들의 치적 사케나 보여주기식 쇼라고 하면 이상할 것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개발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훈련용 프로게임 KT-1, 훈련기 T-50, 경전투기 FA-50이라는 먼 길을 거쳐서야 겨우 KF-21이라는 봉우리에 도달할 수 있었죠. 튀르키예의 경우도 처음엔 이 비슷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휴르커스 프로훈련기입니다. 튀르키예는 이 휴르커스의 개발에만 해도 엄청난 고생을 했죠. 자국 공군의 요구 성능을 맞추는 데만도 3종의 파생형을 만들어야 했고, 도중에 테스트 기체가 추락한 사고는 군사 기밀로 은폐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여전히 요구 성능을 완벽히 맞추지는 못했고, 불완전한 기체조차 예산이 없어 한 손으로 쓸 만큼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기초훈련기로 15년을 띵띵거린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KT-1과 휴르커스의 개발 시기로 미루어 보아 한국과 튀르키예의 항공기 기술은 약 2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제대로 된 기술 발전 절차를 밟으려면 T-50과 FA-50의 단계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만들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원래는 튀르키예도 그럴 생각이었고, T-50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고등훈련기 휴르젯을 만들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르젯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프롭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도전을 하겠다고 나서니 잘 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TFX는 엔진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목표 출력만 있을 뿐 실체가 없으니 풍동 실험도 제대로 될 리 없고, 풍동 실험이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형상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 이번에 영상에서 공개된 TFX의 깡통마저도 실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KF-21의 대항마가 되는 것은 어림도 없죠. 파키스탄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튀르키예의 전투기 기술을 넘겨줄 정도로 신뢰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 다시 KF-21은 경쟁자 없는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튀르키예의 사례는 첨단 기술의 분야에서 단연간의 노력과 시행착오 없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반면교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KF-21도 부디 이틀을 자극제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군뿐 아니라 해군도 많은 나라가 탐내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상상도 못한 공격에 러시아 흑해 함대가 또다시 붕괴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 유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영국 정보기관은 한국이 없으면 러시아는 바닥난 미사일 재고를 채울 수 없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현대전의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공격 방식에 각국에서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으로 한국의 유도 로켓 비궁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미 비궁이 극비리에 수출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세계 군수 시장에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국산 저가형 무기가 함대를 지킬 최후의 보루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또 한 번 크게 망신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30일 영국 가디언지에서 러시아 흑해 함대가 모스크바함에 이어 두 번째 기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월 14일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 2차,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을 맞고 침몰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현재 수리 중이라며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쓴 넵튠 두 발에 피격되어 격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러시아 해군의 부실한 방공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흑해 함대는 호위함인 마카로프 제독함을 기함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9일 새벽 4시 20분경 크림반도 세바스돌 항구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마카로프 제독함이 무력화되었을 수 있다고 가디언에서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모트 7대로 러시아 흑해 함대가 정박해 있는 항구를 공격해
최소 2척의 다른 선박과 함께 마카로프함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SNS에 흑해에서 러시아 함선을 향해 질주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해상 드론 시점의 영상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전함을 향해 달려드는 해상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의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가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함을 분석하는 민간 전문가 집단 지오컨펌드에서는 해상 드론의 공격을 받은 전함의 윤곽을 분석한 결과 피격된 선박이 마카로프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해상 드론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원조가 가속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원격 조종 무인보트와 공중 드론을 결합해 러시아군 자산을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복합작전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가 공격해왔지만 일부 요격했으며 흑해함대 소해함 이방 골루베츠호만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고 마카로프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상 드론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해상 드론, 무인정에 의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요격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 해군은 하푼, SM-2와 같은 한 발에 수십억에 달하는 미사일로 적 고속정에 대응했었는데요. 2000년 10월 12일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에 소형 보트가 돌격하면서 미군 19명이 전사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은 이러한 소형 보트들이 때를 이루어 공격해 온다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포로 대응하기에는 사정거리와 연사력이 부족하고 대함 미사일로 대응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았죠. 미 육군 역시 자엑스 차량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앱스라는 사업명으로 기존 2.75인치 로켓의 레이저 추적 장치를 장착한 유도 로켓을 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유도 방식은 바다에 안개가 끼면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을 공격할 수 있었기에 미 해군의 요구사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적외선 시커를 장착한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때마침 한국 역시 북한군의 소형 고속정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미 해군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MOU를 맺고 공동개발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도중 미군이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된 비공은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해 해병대에 배치돼 운용 중이며 육군, 공군을 위한 공대함, 공대지 버전으로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군의 특수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였기에 수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드론의 본격적인 무기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반군, 게릴라들에 의한 드론과 무인 조종 장치를 이용한 차량, 보트를 이용한 자엑스 공격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얼마 전 사우디는 자국 해안선 순찰을 위해 프랑스제 고속정 12대를 구입했는데요. 인도받은 고속정에 비공 유도 로켓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우디로 비공이 수출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도 1, 2위에 꼽히는 무기 수입국으로 GDP의 8.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예멘 반군을 상대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은 말만 반군이지 한국과의 군대나 다름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 반군은 사우디의 해안 지역에 자엑스 보트를 이용한 공격을 늘리고 있는데요. 페르시아만과 홍해 지역까지 예멘 반군의 소형 자엑스 보트들이 활개치면서 사우디의 해상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 수출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로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제 최신형 고속정을 도입한 건데요. 여기에 주무장으로 비궁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75인치 유도로켓 개발을 포기한 미국은 대신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량하여 요격 시스템으로 도입했는데요. 헬파이어 한 발당 가격은 1억 원이지만 비궁은 단 4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함정, 헬기, 경전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 가능하면서 8km에 달하는 준수한 사정거리와 저가형 무기라고 볼 수 없는 뛰어난 유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사우디와 같이 드론, 무인정의 공격에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019년 미국이 동맹국들의 장비와 기술을 평가하는 국방부 프로그램인 FCT에 최초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었습니다. 비공의 개발사인 LHX-1에서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에서 비공을 선보였었는데요. 각국 해군에서 비공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드론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비공과 같은 요격 체계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비공만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유도 무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에 사우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군이 해상 드론을 요격할 미사일 재고도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랑하는 첨단 미사일들의 부품과 기술들이 상당 부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소유이기에 러시아 제재로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9일 미 재무부에서 러시아 군수업체에 미국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인 유리 유리에비치 오레우프와 그의 회사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 외 수출 통째로 러시아는 전쟁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영국 안보 문제 연구기관 왕립합동 군사연구소로시에서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과 군사 장비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군용 시스템 450개 부품 중 318개는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한국제 부품 6개와 대만,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서방 세계 국가들에서 제재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인 9M727 순항 미사일과 얼마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타격했던 KH-101 순항 미사일에서도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부품 수십 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전면적인 테러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칩의 러시아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주요 칩 제조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과 유럽에서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부품을 공급받기란 불가능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첨단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아이스의 군사 전문가 더글러스 베리는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 재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고갈은 아니더라도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방공 미사일인 S-300 방공 미사일의 용도를 변경해 지상 목표물 공격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맥킨지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루이스 존스는 러시아기 바닥난 비축분과 추가 생산 능력을 검토한 뒤 S-300 미사일 등의 용도 변경을 차선책으로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현대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피로 얻어낸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 역시 멈추지 않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